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창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내용은 주로 우리 강원도 동해안의 어떤 비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강원도 동해안이 어떻게 탄생했을까? 또 우리나라 동해안 외에 서해안과 남해안이 있는데 그런 해안들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강원도 동해안이 서해안과 남해안에 비해서 어떤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바다를 한번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동해안과 서해안과 남해안과 어디를 선택할까요? 또 우리 선택 기준이 또 뭘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동해안은 서해안보다 가장 뛰어난 것이 맑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서해안은 조금 뭐 물결은 잔잔한데 좀 색깔이 좀 어둡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럼 왜 같은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 동해안은 이렇게 맑고 그 다음에 서해안은 이렇게 좀 어두울까 색이 뭐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바다에 있는 물은 어디서 갈까요? 네, 그렇죠. 전부 다 산에서 가는 거예요. 그럼 산에서 출발해서 흘러가는 이 강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채워지게 되는데 서해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들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주로 이제 발원지가 어디냐면 우리 강원도에서 발원하는 강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강 같은 경우에는 태백에서 발원을 해서 아주 한 300, 400km를 지나서 서해안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오랜 동안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갈에서 모래알갱이에서 더 작은 진흙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서해안 쪽에서는 탁도가 좀 높은 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동해안에서는 태백산맥에서 동해안까지 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렇게 그 운반 물질이 입자가 작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투명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해안에 있는 바닷물은 굉장히 맑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서해안은 점토 성분 때문에 상당히 탁도가 높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썰물과 밀물의 차이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썰물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지고 또 점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 동해안에서는 볼 수 없는 갯벌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이렇게 동해안과 서해안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도를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서해 바다는 태평양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남쪽으로. 그래서 큰 바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동해는 어떻게 보면 지중해예요. 이 지중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바다와 연결이 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해는 자체 내에서의 바닷물의 움직임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서해 바다는 큰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위차가 생기는 거죠. 큰 바다가 높고 이러면 물이 이쪽으로 흘러내려오겠죠. 다시 이제 수위가 높아지면 다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달의 인력과 관련돼서 그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데 동해는 그런 영향을 덜 받는 거죠. 그래서 동해는 거의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동해안과 서해안의 가장 큰 차이가 갯벌의 또 차이가 있죠. 우리 동해안에서는 우리가 뻘의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깊어져요. 그래서 이런 간섭지, 갯벌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동해안은 이게 갑자기 깊어질까?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또 궁금한 점이 되겠는데 이 동해가 갑자기 깊어지는 이유는 바로 동해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일본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본이 사실은 우리 한반도와 같이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 이 한반도는 과거에 일본하고 같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본하고 우리 한반도하고 같이 붙어 있었던 그 시절에
바로 틈이 있었어요. 이 틈 속으로 바로 뭐 소위 말하는 이 지각 저 지하에서 용암이 이제 분출을 하게 됩니다. 이 용암이 분출하면서 이 틈 사이를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딱 올라오면은 이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벌어지게 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화산들이 분출하게 돼요. 그 화산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울릉도와 독도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각을 자꾸만 벌리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점점 멀어지고 현재의 위치에 가 있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낮은 땅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물이 고이고 그 물이 고인 것이 바로 현재의 동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한반도는 그 벌어지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위로 올라와요. 그 위로 올라온 흔적이 바로 뭐냐면 태백산맥입니다. 그래서 태백산맥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갑자기 급경사 땅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동해안은 기본적으로 깊고 넓은 그런 바다가 된 거고 서해안은 그럼 왜 얕을까요? 서해안이 얕은 이유는 융기 땅이 올라오는 융기의 축에서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융기량이 적어서 거기는 좀 얕게 되는 거죠. 울릉도와 독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울릉도와 독도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동해안 바다 밑에는 상당히 많은 지형들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는 해저 화산도 있고 평평한 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원도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자, 강원대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대지라고 하는 말은 좀 높고 평평한 땅을 우리가 대지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개마고원 하면 딱 높다라고 하는 느낌 들죠? 그런데 평평한 거예요. 높고 평평한 땅을 우리가 대지라고 얘기하는데 바다 밑에도 이렇게 상당히 높은 화산이 생겨요. 해저 화산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바다 밑에서 침식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면은 이 윗부분이 이렇게 좀 평평한 그런 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해양 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부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부 지형을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지에서 뭐 설악산, 뭐 좀 철원용암대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듯이 해저의 것도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원대지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강원대지, 그 다음에 뭐 울릉대지, 그 다음에 우리 울릉도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있죠? 안용복 씨. 그래서 안용복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안용복 화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지명들이 우리 동해 해저에 남아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우리 강원도 동해안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모래예요. 동해안에 있는 모래하고 우리 서해안에 있는 모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래가 하천에서 유입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동해안에 있는 모래들은 유로 거리가 상당히 좀 짧기 때문에 모래들이 좀 굵어요. 반면에 서해안에 있는 모래들은 유로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좀 입자가 좀 작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동해안에 있는 모래를 우리가 밟으면 사각사각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여름철에 뜨거운 어떤 일광욕을 즐기고 그다음에 모래찜질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또 하나 현재 이 동해안에 있는 모래 해수욕장의 그 모래들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해안과 남해안에 있는 모래들은 과거 빙기 때 제공된 모래들이기 때문에 한번 침식이 되면은 다시는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해안과 남해안에 해수욕장을 가면은 중간중간에 자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하기 상당히 불편한 점에 반해서 우리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태백산맥 쪽에서 발원한 아주 짧은 유로를 가진 하천들이지만 계속해서 모래를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침식이 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해안은 잘만 보존하면은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보물들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래들이 또 만들어 놓은 또 여러 가지 또 지형들이 우리 동해안에는 서해안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동해안과 서해안과 남해안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서해안에는 아마 꼬불꼬불한 길이 많이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동해안은 비교적 단조로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만 년 전에 이제 해수면이 빙기가 끝나고 났는데 해수면이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얼음들이 다 녹아버리니까 물이 많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약간 한 뭐 100m 정도 이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데 동해안은 태백산맥이 곧바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경사면이 급해요. 근데 서해안은 이 산줄기가 아주 갈래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 제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서해안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갈래로 산줄기가 뻗어나간 상태에서 해수면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이 차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해안선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상당히 이렇게 굴곡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해안은 이렇게 상당히 굴곡이진 해안을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산줄기가 이렇게 제 손가락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높고 어떤 때는 낮고 뭐 이렇겠죠. 그러면 물이 차면은 높은 데는 미처 잠기지 못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섬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잠기면은 이렇게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서해안과 남해안 같은 경우는 섬, 만, 반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그리고 뭐 해안선의 드나들미 굉장히 복잡한 소위 리아 스식 해안이라고 하는 것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안은 이 태백산맥이 곧바로 수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차도 이 굴곡이 별로 없어요. 그 굴곡이 없으니까 곧바로 바닷물이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해안과 남해안에 비해서 굴곡이 별로 안 진 비교적 해안선 모양이 단조로운 어떤 형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동해안의 어떤 특징들을 서해안과 남해안의 어떤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우리 동해안에 가지고 있는 보물들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